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던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사실상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YTN이 전한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장마에 찜통 더위까지 겹치면서 벌써부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확 지연, 일조량 부족, 또 병의 피해까지 겹치며 하우스, 노지를 가리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점검에 나서고 농가의 예방 대책을 당부했는데요. 물가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23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던 와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을 기점으로 YTN 보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대규모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YTN이 속보로 상황을 발빠르게 전했죠. 맞습니다. YTN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첫 공격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공습이 있었던 6월 13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46분 보도입니다. 뉴욕에 파견된 이승윤 특파원의 리포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 등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일이든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오전 9시 53분, YTN은 속보로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AFP 통신, 그러니까 외신이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도 YTN은 이어지는 소식들을 속보로 전했고요. 속보를 정리해서 당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모사드가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작전이라는 점과 이란의 지도부와 핵과학자 제거에도 중점을 둔 작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 보도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단순한 핵무기 견제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보도였죠? 맞습니다.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러한 중동 이슈는 우리 언론에서는 자주 다루어지는 의제는 아닙니다. 예. 더욱이 최근에 국내 정치사회 의제가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심층적인 국제 보도를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배경 무엇인지 그 맥락을 해설하지 않으면 갈등을 비추는 이벤트성 이슈로 휘발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과 양국 갈등의 시계열적인 배경에 대한 해설이 좀 중요한 이유인데요. YTN 전문가 대담에서 유용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보 중심 보도에서는 다소 빠르게 지나치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YTN 대담 코너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덧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어땠습니까?
YTN에서는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출연한 대담을 구성했는데요. 당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어떠한 과정에서 감행된 것인지를 해설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두 국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주요 사안들을 되짚어가면서 국제정세의 맥락 안에서 설명했는데요. 나탄즈라는 시설과 그다음에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나탄즈가 지금 가장 많은 그 원심 분리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행간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싫어했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 이후에 또 보신 것처럼 그래픽으로도 그 과정을 잘 정리해 주어서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 뉴스나우에서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출연해서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개입이 희박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결국 무력 개입을 했습니다. 이 정부 각 부처와 금융기관들,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정보는 언론의 취재 보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해설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YTN에서는 교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 문제 또 외교 문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해설 대담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대담 외에 저널리스트 시각에서 취재한 후속 보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해설에서 지목된 쟁점과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각 경제 주체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교전이 이란의 핵 발전을 명분으로 치러진 충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전망해 봐야 합니다. YTN에서 관련 보도가 소수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를 깊이 있게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YTN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앞으로의 후속 보도에서 안보, 경제 등 우리 사회에 닥칠 리스크를 어떻게 조명할지 또 어떤 대응 방향을 제시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한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경제 쪽입니다. 이번처럼 이란이 교전 당사국이 될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커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을 이란이 만약에 봉쇄한다면 바로 이 원유 수입 통로가 끊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공방전을 벌인 뒤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는데요. 이는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또는 참전, 더욱 심각하게는 지상군 투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렇게 한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YTN 국제부 기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특파원 그리고 보도국 전체 기자들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현장을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방법, 바로 외신 인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YTN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 상황을 외신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교전 보도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다자간 관계와 맥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접근해서 직접 취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핵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다급히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 분쟁을 다룰 때, 전쟁을 다룰 때는 다자간 관계와 정보 통제로 인한 허위 정보, 그리고 정보 쏠림 현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전 상황이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전시 상황의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는 대개 분쟁 당사자인 정부나 군이 제공하는 정보로 제한됩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됩니다. YTN 보도에서 주로 인용하는 외신은 로이터, CNN, AP,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인데요. 이들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에 영어권, 서방의 시각으로 중동의 무력 충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국제 분쟁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사명으로 사실성, 심층성, 중립성을 꼽습니다. 외신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적 다자 관계까지 고려해서 인용 매체를 분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청자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인용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출처를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황을 전할 때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외신의 일방적인 관점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닌지 좀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 실장님, 외신 인용을 할 때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특파원이 여러 군데 나가 있긴 합니다만 특파원을 통한 취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P라든지 로이터, CNN 등 제휴 해외 언론사가 정리한 팩트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언론사들은 이제 최종 기사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제 팩트 체크를 정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사 내용에는 오버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습과 폭격, 지상전 등으로 생기는 사상자 수처럼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팩트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보수적으로 인용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위에 예시로 든 그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BBC라든지 AFP, 타스 통신 등 다른 유력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이고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언론 매체도 모니터하곤 합니다. 이런 지역의 매체가 중요 팩트를 먼저 취재해서 더 특종으로 보도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인 것이죠. 네.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21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자, 이 이후의 보도를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트럼프의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 기류를 주의 깊게 살피는 YTN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듯했던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이란에 2주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란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동시 통역으로 전하는데요. 또 국제관계 전문가, 또 국제부 기자와 함께 40분이 넘는 긴 대담을 이어갑니다. 긴 시간을 할애한 만큼 밀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자, 밀도 있는 정보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방송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이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휴전 합의 발표까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보도가 좀 이어졌더라고요.
보도국의 기민한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동시 통역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동시 통역사를 사전에 이제 준비했던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빛이 났던 것이고요. 중동 전문가들을 미리 다 이제 그 섭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전문가를 투입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의 경우에는 미리 동시 통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어 발표를 동시 통역 없이 그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그 방송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긴급 속보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달했고요. 아울러 이제 이 같은 휴전 소식이 향후 국제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YTN 해설위원들까지도 이제 출연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이 전쟁을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보면 전쟁이 격해질수록 보도 역시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과 극적인 장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분석 결과 핵시설 출입구가 파손된 모습이 관측됐고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3개씩 2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YTN 보도와 전문가 대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사실을 전달하고 분석을 돕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상황을 신기한 볼거리로 소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폭격과 폭발 장면에 대한 지나친 반복 노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보도를 살펴보는 중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사망한 과학자. 그 옆에 아이나 배우자는 없었을까? 그 아랫집, 윗집, 옆집 사는 사람들은 무사할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그 사실을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퉁과 언론인 출신 학자 제이크 린치는 바람직한 전쟁 보도의 원칙으로 몇 가지 요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을 분석할 것. 둘째, 혐오와 증오 표현을 금지하고 비인간화를 경계할 것. 셋째, 비폭력적 대안과 해법을 탐색할 것. 넷째, 화해와 재건, 회복 노력을 조명할 것.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르는 전쟁 보도 사조를 평화 저널리즘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언론이 이 분쟁에 대한 기록자를 넘어서 현실을 해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자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우리 언론이 성찰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전쟁 보도에서의 주의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4가지 요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평화적 저널리즘의 의미, 많은 언론이 한 번쯤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기준으로 인상적인 보도나 방송을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평가원님, 어떤 보도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셨습니까? YTN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속보로 보도한 뒤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이스라엘 현지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YTN 해외 방송팀과 제작진의 협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명형주 리포터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리포터는 피해 상황에 대한 당사자국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어에서는 나탄즈 핵시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란 보도에서는 크게 피해 입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해서 현지인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전해준 점이 유익했습니다. 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현지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해외 현지 리포터의 생생한 정보 전달에는 YTN 해외 방송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방송팀의 박선영 PD라고 합니다. 저희 해외방송팀은 전 세계 각국의 70여 명의 해외 리포터를 운영하는
그런 팀이고요. 그 현지 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시시각각 뉴스를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보도국에서 어떤 뉴스가 터졌을 때 해외 방송팀을 통해서 해외 뉴스를 이렇게 전달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 뉴스를 어느 타사보다 더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YTN은 빠른 뉴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위해서 해외 리포터들과 함께 협업해서 좋은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동의 상황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동의 상황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더스강 조약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휴전 기한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9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0일 휴전에 합의했고 지난 12일에는 양국 군사작전 국장이 전화를 통해 휴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파키스탄 의회에 출석해 두 나라가 지난 18일까지 휴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인도군은 적대 행위 중단의 합의와 관련해 만료일이 없다며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한 상태이지만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으로 무력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언급한 인더스강 조약이 무엇이고 이것이 두 나라 간에 왜 민감한 문제인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화에서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더스강 조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더스강 조약은 지난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로 체결된 것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평화적인 물 이용을 위해 인도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의 흐름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티베트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은 최악의 물 부족 국가로 꼽히는 파키스탄에게 거의 생명줄인데요. 농업을 기반으로 삼는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차단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2022년 슈퍼홍수로 식량 생산 기반이 붕괴해 이번 인도의 조치로 식수, 농업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러한 이유로 파키스탄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은 인더스 강이 중요성을 인식해 인더스강 조약을 체결한 이후 그동안 한 번도 이를 깬 적이 없었는데요. 앞서 인도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총기 테러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더스강 조약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외신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실질적인 휴전에 이르려면 인더스강 물줄기 차단 조치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담배 소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얼마 전 진행됐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 측은 담배 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청정무해, 자연 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부터 과정을 설명해준 보도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손해배상 항소심이 최종 변론을 열었다고 전했는데 추가로 해외의 담배 관련 소송의 사례도 알려줬다면 참고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와 함께 보면 좋은 해외의 담배 소송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폐암 환자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법원이 담배 회사에 배상금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국회법조사처의 담배 소송 관련 해외 사례 시사점 자료를 보면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담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1960년대까지 흡연과 질병 간 과학적 증거 부족, 담배 회사의 로비 등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1964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 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흡연의 건강 피해는 널리 인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관련법이 개정돼 담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998년에는 46개 미 주정부가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배상금 2,060억 달러, 하나 약 280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담배 손해배상법을 제정했는데요. 지난 3월 담배 회사들이 주정부와 퀘벡주 피해자들의 총 325억 캐나다 달러, 하나 약 32조 원을 배상하는 합의안이 법원 승인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과수 화상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수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관계 당국에 우려와 당부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충남,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과수 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없어 병든 나무는 모두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덥고 습한 날씨에 세균 활동까지 활발해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과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처음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뒤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알린 보도였는데 과수 화상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과수 화상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 죽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경기 안성시 배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했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지역 과수 화상병 누적 피해 면적은 603.9헥타르에 달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사과 주산지인 충주가 349.47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제천 190.1헥타르, 음성 42.5헥타르, 진천 6헥타르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4년간 충청북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은 2021년 97.1헥타르 208론가, 2022년 39.4헥타르 88론가, 2023년 38.5헥타르 89론가, 2024년 28헥타르 63농가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나무를 매몰 처리하고 수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 피해가 큰데요.
발생동과 매물 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 10% 사이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 폐원 대상이었는데요. 매물 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는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자연은 존재 그 자체로 경이로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감탄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풍성한 생태계와 신비로운 자연 현상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옵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물과 땅이 만나는 경계의 공간이자 수많은 생명이 깃드는 소중한 생태계, 월영습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월영습지는 월봉산 산속에 위치한 습지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산지 습지라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습지의 생태적 역할과 산 정상에 습지가 조성된 비밀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의 동식물과 습지를 관리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1부 시작과 함께 자연 생태계 중에서도 습지만이 가지는 특성과 가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습지는 자연의 조화와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며 숲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가장 비옥한 서식지가 되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습지에 관한 설명은 습지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월영습지는 과거 농사를 지었던 부지에 고여있던 물이 자연 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습지가 마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비밀도 흥미로웠습니다. 봄에는 나무가 뿌리 깊숙이 봄비를 머금어 습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겨울에 내린 눈이 땅으로 스며들어 용설수가 돼 습지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다른 생태 공간에서 보기 힘든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큰산개구리의 산란 과정과 외가리의 새끼 돌보는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의 귀여운 모습에 발랄한 배경음과 내레이션을 곁들여주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자연 다큐를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지 습지는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앞장서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 휴식연제를 수행하는 등 여러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집 신비로운 산책 월영습지에서는 습지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나보았습니다. 화면에 담긴 각 계절의 눈부신 경관은 힐링을 선사해 주었고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마치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습지의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속에 습지가 자리 잡기까지의 자연의 놀라운 비밀들도 알 수 있어 인상 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의 관계, 다양한 생태계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돼 미래 세대에까지 소중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